저는 민호, 35세입니다. 제 더러운 전처의 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며 고소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녀의 가족이 그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위치를 남겨주시고 가족의 조작과 조용한 복수에 맞서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A 회사에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며 혼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완벽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을 처음 읽었을 때 익숙한 짜증과 불신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의 이혼이 그녀 가족에 대한 내 모든 의무를 끝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조용히 베푼 관대함이 마치 그녀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가 수년간 매달 보냈던 10만엔의 생활비를 잊었다고 주장했고, 나를 버렸다고 비난하며 가족 법정에서 울음을 연습하는 듯한 억지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뻔뻔한 어조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지난 3개월치 30만엔을 즉시 보내지 않으면 뛰어난 변호사 친척을 내게 보내겠다며 가정 문제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젊은 남자인 내가 감옥에 가서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을 거라며 은근한 협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전처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의무감에 매달 그 돈을 보냈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애 가족 중 누구도 함께 부담하지 않는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야 내가 그들의 조작에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내 관대함이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의무로 변질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처의 어머니는 내가 돈을 보내기 시작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연금이 공과금도 간신히 충당할 수준인데도 은퇴했다며 당당하게 쉬어야 한다고 했으며, 처제는 그 집을 샀지만 경제적으로 조금씩만 보탰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음식, 공과금, 병원비, 오락비까지 모두 부담했는데도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었고, 딸의 결혼 생활에서 여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수년간 죄책감에 보냈던 돈을 끊었다고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의 이혼으로 더 이상 지원금을 보낼 의무가 없으며, 원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도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돈을 보낼 생각이 없다고 차분하게 밝혔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파일 B라는 폴더에 저장해 증거로 남겼으며, 그녀 같은 사람은 거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더 심한 협박을 할 것을 알았기에 기다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내가 장시간 일할 때 아내를 도울 수 있다며 자신의 존재가 축복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거실에 앉아 내 요리를 비난하고 일본 가족의 가치관을 설교하며 남자의 가치는 주변 모두를 얼마나 잘 부양하느냐로 결정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전처의 카드비들 막 갚아줬을 때 비싼 생일 선물을 사주지 않았다고 나를 꾸짖던 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아르바이트 수입의 일부라도 보태면 어떻겠냐고 말했더니 대놓고 비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친절과 착취의 경계를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받아갔고, 이번 이메일은 내가 완전히 인연을 끊은 것이 옳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내 선의를 약점으로 착각해 갈등을 피하려고 영원히 돈을 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울지 않았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가 결정을 후회할 거라 했지만, 진짜 후회는 내가 떠난 자리를 아무도 대신하지 않을 때 그녀가 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메일에 스크린샷을 찍어 처제에게 보내 맥락을 설명했고, 그녀 어머니가 말한 변호사 친척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그저 나를 겁주려고 지어낸 말일 것임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나는 그녀가 또다시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두 번째 이메일을 보낼 것에 대비하며 이번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사위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처가 어머니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며 매달 10만엔을 보내달라고 했던 수년 동안 나는 가족을 돕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가족들도 부담을 나누고 있다고 믿으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 돈이 임시 지원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정규 월급처럼 여겨졌고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의무로 내 친절이 비틀려버렸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는 전처와 내가 각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조차 그녀가 사치품에 과소비하고 내가 조용히 갚아준 빚이 쌓였음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보내는 금액을 줄이자고 제안한 적도 내가 음식, 유료비, 공과금, 명절 비용까지 모두 부담한 것에 대해 고마워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마치 내가 그녀의 안락함을 위해 내 미래를 희생해야 하는 끝없는 제공자인 양 여겼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여유로운 삶을 자랑하며 자식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족 부양의 가치를 아는 사위를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떠벌렸지만 내가 기여한 것들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양 대하는 모습을 보며 내 안에 쌓여가는 조용한 분노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돈을 보내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며 오랜 세월 고생했으니 이제 쉴 자격이 있다고 선언했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녀의 연금이 식료품비도 제대로 안 되고 내 월급이 없었다면 그녀가 분수에 맞게 살거나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해외에 사는 전처의 여동생이 어머니가 머무는 집을 사주긴 했지만 그 외에는 거의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야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집세 걱정 없이 살며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등학생인 그녀의 손자는 아르바이트 임금 일부를 가게에 보탠다. 는 명목으로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가 할머니의 생활을 보조해야 하는 부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는 오히려 손자가 자기 돈을 본인 교육이나 취미에 쓰고 싶어하는 걸 꾸짖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녀를 둘러싼 지원 구조 전체가 일방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압박 속에 내주는 반면 그녀는 자신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안락함만을 위해 모든 것이 맞춰진 시스템의 중심인 양 행동했다. 어느 명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나에게 직계 가족 이상의 사람을 부양하는 남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몫은 전혀 내지 않으면서 내 경제적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내 돈으로 성대한 생일상을 차리면서도 가족만의 자리라며 나를 초대하지 않아 내가 도와주는 집에서 외부인처럼 혼자 앉아있던 수년을 떠올렸다. 그녀는 내가 돈을 낼 수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고 고마움을 표시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처음부터 법적 의무도 아니었던 지원을 끊겠다고 하자 법적 조치 운운하며 협박할 정도로 뻔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와 시어머니라는 지위를 무기 삼아 자신의 권리를 의심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나는 내가 너무 예에 바르고 대면을 꺼려 그녀의 조종에 이제껏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기억이 떠오를수록 그 시절 내 침묵이 그녀로 하여금 나를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고 이번 두 번째 협박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적 협박을 일삼아온 오랜 패턴의 연장선임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내 친절을 약점으로 내 책임감을 족쇄로 삼았고 이제 와서는 내가 끝없는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이유로 나를 방임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 은행 기록의 송금 내역을 다시 보니 내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년간의 저축, 내 미래를 위한 투자 기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까지 모두 떠올랐다. 나는 좋은 남자가 된다는 것이 가족이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해왔지만 고통받은 사람은 결국 나뿐이었고 그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내 희생으로 편안하게 살았다. 그 순간 나는 다시는 그녀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메일을 다시 열어 그녀의 메시지를 재차 읽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권리의식과 은근한 협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치 두려움이 나를 또다시 침묵과 수능의 사이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나는 이번 답장이 그녀의 상상의 통제를 완전히 끊을지 아니면 오히려 조종을 더 강화시킬지를 알기에 신중하게 문장을 다듬었다. 그녀가 내 말을 왜곡해 내게 불리하게 쓸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 나는 차분하고 명확한 언어로 우리 이혼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어떤 기대도 끊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혼 후의 지원금은
법원 명령이나 서면 합의에 포함된 적이 없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으며 이제는 그녀의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도 인정하지 않음을 밝혔다. 내 결정은 최종적이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이고 주저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녀가 내 소통 방식이 무례했다거나 학대적이었다거나 무책임했다고 주장할 것을 예상해 복사본을 보안 폴더에 저장했다. 몇 시간 만에 나는 전 시누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전 시어머니가 언급한 이른바 변호사 친척이 가족 문제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먼 친척일 뿐이며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그 변호사가 아버지 쪽 재혼한 사촌의 전남편의 형제라고 설명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간접적인 관계라 그녀조차도 전 시어머니가 이를 위협수단으로 삼은 것을 두고 웃음을 터뜨릴 정도였다. 나는 이 여자가 순전한 허구를 무기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결심이 굳어졌다. 전 시어머니가 민사와 형사의 기본적인 차이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소송, 과, 체포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그저 평생 큰소리치면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기에 내가 두려워 떨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같은 특권의식 어린 말투로 수년간 자녀들, 손주 그리고 나까지 조종해왔고 자신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돈을 대는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이웃들에게 걱정 없는 노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조용히 그녀의 청구서를 대신 내주면서도 내 근면성, 선물 선택, 구식 남성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았던 모욕을 수년간 감내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내가 내 자율성을 되찾자 나를 악인으로 몰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삶을 위해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았고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는 이들에게 감사한 적도 없으며 가족이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기에 감히 거절하는 사람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행동이 가족 내에서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지, 전 아내가 내 우려를 효도라는 미사역으로 넘겼는지, 심지어 그녀와 함께 사는 손자마저도 자신을 위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월급을 고스란히 내놓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겨오도록 길들여졌다는 사실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제서야 나는 내 답장이 단순히 그녀의 요구를 끊는 것만이 아니라 재정적 복종 없이는 사랑받지 못하는 집에서 다툼을 피하기 위해 너무 쉽게 내줬던 존엄성을 되찾는 일임을 깨달았다. 노트북을 덮으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게 내 문제가 아니며 나를 끝없는 자원으로 여기는 여자를 보호할 도덕적 의무도 없고 앞으로 내가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 정당한 일임을 스스로 상기시켰다. 그녀의 협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죄책감 유발도 더는 통하지 않았으며 나는 오랜만에 흔들림 없이 내 편에 선 자유를 처음으로 느꼈다. 다음 날 그녀의 두 번째 이메일이 독처럼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엔 법적 조치 운운하던 태도에서 역겨운 가짜 걱정으로 바꿔 대화를 원한다며 정직을 보이고 자신이 권리라 여기는 송금을 제기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두려워서 강한 척한다고 비난했고 내 말 속의 절박함을 알아볼 만큼 오래 살았다고 주장했으며 내 도전을 후회할 거라고 우겼다. 그녀의 왜곡된 세계관에서 복종만이 자신이 예언한 파멸을 막을 길이었다. 그녀의 말은 오만함으로 가득했고 자신을 현명한 어르신으로 포장하며 나를 가족을 부양해야 할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듯 연기했다. 그녀는 내가 마치 잘못한 사람인 양용서를 운운하며 수년간 내가 자신의 나태를 위해 재정적 목표와 평온을 희생한 사실은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연민으로 포장해 남의 노동으로 쌓은 안락한 삶을 지키려 했다. 나는 머뭇거림이 아니라 그녀의 조종적 문장 하나하나를 내 기억에 각인시키기 위해 천천히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내 혐오감은 그녀를 완전히, 영원히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나는 그녀의 연기를 단번에 꿰뚫어봤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성 있게 협상하지 않는다. 요구하고 죄책감을 주고 협박하며 피해자들이 가짜 평화를 위해 굴복하길 기대할 뿐이다.
그녀는 언제나 상황을 뒤집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고, 손자가 월급을 내놓게 한 부당함과 내가 수년간 아무런 의심 없이 지원한 희생을 이제는 당연한 의무로 치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요구가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존이 주변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기심이 가까운 가족들조차 질식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보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끈질김에 또다시 답해줄 생각이 없었다.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말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 설정을 열어 그녀의 이메일을 차단했다. 이제 그녀가 내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최신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와 함께 문서 폴더에 저장하고, 나중에 그녀가 내가 이유 없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꼼꼼히 라벨링했다. 그리고 그녀의 독성 요구와 나를 잇는 마지막 끈을 끊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이협에서 거짓된 온기로 순식간에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녀가 이런 전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용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나이가 권위를 준다고 믿으며 복종을 요구했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행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가족의 의무라는 언어로 포장된 순전한 이기심, 전통이라는 핑계 아래 평생 착취가 정상화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말에 무너질 것이라고 완전히 착각했고, 자신의 중요성을 내 삶에서 과대평가했으며, 존중은 감사와 공정함으로 얻는 것이지 두려움이나 감정적 협박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계정 알림을 껐고, 다시는 그녀의 절박한 호소를 읽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앞으로 아무리 더 심하게 나오더라도 내 대답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약속했다. 수년간 유지되어 온 그녀의 통제의 고리는 마침내 끊어졌고, 더 이상 그녀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해방처럼 느껴졌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오직 수단으로만 여긴 여인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간 그녀의 침묵은 내 거절이 어떤 대답보다 더 깊은 충격을 주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조용한 폭정이 끝날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었음을 알았다. 전 시누이에게서 그녀의 아들이 최근 조용한 절박함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 월급 전체를 요구받고 일부만 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자신의 필요를 위해 쓸 돈이 남지 않았고, 미래의 중요한 과외활동과 학원까지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효도는 복음처럼 강요되는 환경에서 자라 거절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자신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만 해도 꾸지람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어머니가 편히 잠든 사이 아들이 아침마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단순한 밥과 김으로 연명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냉장고에는 그 아이를 위한 음식이 전혀 없었고, 노인은 자신이 돌본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이가 먹을 것을 챙겨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와 그녀의 딸, 그리고 손자까지 세 사람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안락함만을 위해 모든 돈을 쏟아부어 기본적인 식사조차 방치된 가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들이 냉동실 음식은 할머니 점심용이라 먹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할머니가 원하는 것을 챙긴 뒤 남은 찌꺼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고 전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머니의 이기심이 전 남편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전 시누이의 메시지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아들이 자신의 모든 기여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아르바이트를 더 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전했다. 내가 겪었던 패턴과 똑같았고, 이제는 투표권도 없는 어린아이가 표적이 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그제서야 전 시어머니의 탐욕에는 한계가 없으며 가족 모두가 아무런 이해 없이 자신의 노동과 수입을 바쳐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깨달았다. 전 시누이는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이 어둡고 조용했으며 손자를 위한 음식이나 보살핌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어머니가 손자를 돌봐야 할 가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경제적 자원으로만 여겼다는 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아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나가고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서 집에 먹을 것을 채워두었다고 했다. 더 이상 아이가 할머니가 가정의 자원을 독점하는 동안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그동안 어머니에게 자신의 돈을 매달 지원해왔지만 이제야 그 돈이 어떻게 낭비되었고 아들이 오직 한 사람의 안락함만이 중요한 집에서 얼마나 취약하게 방치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연금과 여러 가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 시어머니는 10대 손자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결코 그 아이의 몫이 아닌 짐을 떠안게 만든 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자신의 착취를 전통과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자신은 편안히 살면서 다음 세대를 고통 속에 방치했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전 시누이의 귀국 과정을 들으며 그 집이 진정한 보살핌이 아닌 위협과 죄책감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전 시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지배가 오직 아무도 오래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그제야 내가 송금을 거부한 일이 단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온 현실과 맞서 싸울 힘을 전 시누이에게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년 동안 내가 이와 같은 역학을 가능하게 하는데 동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냉혹한 결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만약 그녀를 경제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그녀를 생존을 위해 허둥대게 만든다 해도 그것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이기심의 대가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전처의 여동생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집안 사정과 아들의 착취에 대해 따진 직후 어느 늦은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어머니가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양금을 내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논의하러 왔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어머니가 내가 가정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상상 속의 법률을 내세우며 나를 버렸다고 비난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변호사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어머니가 말을 마치자 조심스럽게 실제 법적 한계를 설명했다. 변호사는 이혼 후 시가간의 부양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사 사안에 해당하므로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미지급된 자발적 지원금에 대한 청구뿐이며 이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 나라 어떤 법원도 가족 간의 금전적 다툼으로 체포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했고 가정사건이란 경찰이 기소하는 범죄가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해결되는 분쟁임을 상기시키며 딸과 손자 앞에서 그녀의 무지를 드러냈다. 어머니가 사기나 금전 문제가 범죄라는 모호한 뉴스 이야기를 인용하며 억지로 논쟁하려는 모습을 들으면서 그녀가 자신이 무기로 삼으려는 법체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뼈저리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수년간 가족을 굴복시켜온 그릇된 자신감을 여전히 내세우며 말을 멈추지 않았다. 전처의 여동생은 아들이 할머니가 자신이 자식을 키우며 희생한 대가로 평생 부양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말을 들으며 조용히 분노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 주장은 손자마저도 그녀의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녀 탓에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박탈당하는 집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아마도 먼 친척 관계로 마지못해 불려온 듯한 그 변호사가 그녀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복해서 전 사위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지 따져 묻자 점점 불편해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변호사가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 내 편을 든다며 비난했고 남자가 가족 책임을 져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는 잘못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내가 이미 수년간 아무 불평 없이 그녀를 부양해왔다는 사실은 컨비니언틀이 무시했다. 그녀가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 주변 모두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탐욕으로 집안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남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당한지 듣고서야 나는 오직 완전한 단절만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전처의 여동생은 어머니가 변호사의 설명을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치부하며 더 이상 가까운 이들을 착취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머니가 부끄러움도 없이 젊은 세대가 노인을 위해 시간과 돈, 꿈을 희생하는 것이 가족이란 그런 것이라며 당연하다고 선언했을 때였다. 이는 수년간 주지도 않고 받기만 하며 감사도 없이 요구하기만 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온 핵심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전처의 여동생은 어머니의 존재가 더 이상 집안에 지속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끼치는 피해는 재정 문제를 넘어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정서적 안녕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전처의 여동생은 그동안 복도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이 마침내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손에 꼭 쥔 채 방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오랜 세월 할머니가 가족 모두를 착취하면서도 자신이 얻지 못한 존경과 의무를 설파하는 모습을 지켜본 끝에 한계에 다다랐던 것이다. 그는 교과서를 할머니 앞탁자에 올려놓고 민법과 형법에 관한 페이지를 펼치며 가족 간 금전 분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수업에서도 가르친다며 체포 운운하며 법적 조치를 위협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또박또박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학대에 가깝다고 자신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학생일 뿐임을 분명히 말했다. 또 수년간 어머니와 삼촌에게 이미 압박을 가해왔으면서 본인은 불평과 비난 외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전처의 여동생은 어머니의 얼굴이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손자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만 그녀는 반성하는 대신 오히려 손자를 향해 가족을 위해 자신이 희생한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녀는 모든 젊은이들이 연장자들에게 끝없는 충성과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자는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나이 든 사람이 감사의 표현도 없이 희생만을 요구하고 다음 세대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투표권을 겨우 얻을 만큼 어린 소년이 자기 임금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 변호해야만 했던 상황, 그리고 그가 살아야 할 집이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은 깊은 부당함이었다. 전 시누이는 아들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한마디 방안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변호사조차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불편함을 느껴 시선을 돌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족의 모든 친절을 권리로 여기며 자신의 끝없는 요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로를 안겼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은 즉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배를 골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생활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며 할머니가 모두의 노고의 결실을 누리는 동안 자신은 희생만 강요당하는 삶을 거부했다. 그녀가 손자의 기여 없이는 가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자 딸은 단호하게 자신 또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제 어머니가 가족을 기생충처럼 착취하는 대신 스스로 생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오랜 침묵의 고통이 마침내 집단적 저항으로 바뀌었고 수십 년 만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떠받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전 시누이는 아들이 그렇게 확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했다. 그 책임이 결코 아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됐지만 그의 용기가 대를 이어온 착취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때 손자가 입을 열었을 때 가족 중 가장 어린 목소리마저 그녀의 조종을 거부함으로써 그녀가 집안에서 휘두르던 권력이 완전히 산산조각났음을 깨달았다. 전 시누이는 어머니에게 즉시 자신과 아들 모두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될 것임을 분명히 했고 오랜 시간 그녀를 돕는 과정에서 감사는 권리로 친절은 끝없는 희생의 기대감으로 변질된 독성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집이 원래 해외에서 번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영구적으로 머물 곳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족이 집을 되찾고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다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30일 내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통보했다. 어머니는 격분하며 딸이 가족의 가치를 배신하고 일본의 전통을 저버렸으며 자신이 혼자 자녀를 키웠던 세월을 무시하고 노년의 자신을 버린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의 비난은 아이러니했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그 전통을
자신의 책임 회피의 무기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딸이 결혼 생활, 재정, 심지어 아들의 교육까지 희생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비난과 원망만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 지원하길 바라는 것은 극도로 부당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 없이는 집안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딸은 그동안 착취당해온 손자가 충분히 자신을 돌볼 수 있으며 자신의 해외 근무도 곧 끝나 부부가 직접 집을 관리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어머니는 자존심 때문에 정부 지원은 받지 않겠다며 전 며느리와 그녀의 새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지만 그 순간에도 이미 자신이 누려온 안락함의 기반이 한 번의 대화로 무너졌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가족을 자신의 삶과 꿈이 있는 한 인간이 아닌 걷는 지갑으로 대했던 그녀는 스스로 모든 다리를 불태워버린 씁쓸한 진실만 남았다. 전 시누이는 어머니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권리의식을 키워주는 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몇 주간 결정을 연습한 끝에 마침내 그 말을 꺼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수년간의 경제적 부담과 감정적 조작이 아들의 미래와 가족의 안정까지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나도 늦은 각성의 순간이었고 이번에는 아무도 어머니를 구해주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프면서도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여전히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어머니가 서면 허락 없이는 집에 머물 법적 권리가 없으며 자진 퇴거를 거부하면 곧 퇴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 말은 그녀가 상상하던 건의의 마지막 못을 박는 말이었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더 이상 착취할 사람이 남지 않은 완전한 고립의 가능성에 직면했다. 수년 동안 집 유지나 자신의 생계를 위해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고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난 지 몇 주가 지난 후 전 시어머니는 전 시누이에게 자신의 새로운 거주 환경에서의 비참함을 호소하는 불쌍한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친척의 아파트에서 원치 않는 손님처럼 대우받으며 한때 주변 모두에게 요구하던 존중마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금이 거의 전부 딸과 딸의 남자친구에게 흘러들어가 식비조차 겨우 마련할 정도로 남는 돈이 없다고 썼고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해 약한 폐가 더 나빠지고 밤새 기침을 하며 뒤척인다고 한탄했다. 그들은 유일한 침대에서 편히 자지만 자신은 추가 침구도 제공받지 못해 차가운 딱딱한 바닥에 얇은 수건 하나 깔고 자야 했으며 밤새 몸을 돌릴 때마다 등이 아파도 아무런 위로나 배려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가족을 착취하는 것을 가족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수년간 정당화해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이 불편한 짐으로 여겨지는 심정을 직접 겪게 된 것은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그녀의 글에서는 필사적인 절박함이 묻어났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덜 요구하고 더 도움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간청 속에서도 용서가 당연하고 가족의 지원이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특권의식이 여전히 배어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해치려 한 적 없으며 그저 평온한 노후를 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평화가 자녀들과 손자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졌다는 점은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가 자신을 무정한 젊은 세대의 희생자로 포장하면서도 수년간 손자와 딸들, 심지어 나에게까지 돈을 받아가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과거는 외면하고 이제는 자신이 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동정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전 시누이는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는 요청은 너무 늦었고 오랜 세월의 조종과 탐욕으로 이미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으니 응답할 생각조차 없다고 말했다. 전 시어머니가 노후의 독립을 준비하지 않았던 냉혹한 진실은 가족이 끝없이 자신을 부양해줄 거라 당연히 여겨왔기 때문이었고 이제 자신의 선택의 대가로 아무 힘도 없이 단지 돈줄로만 여겨지는 집에서 외롭게 남게 된 것이다. 그녀의 몰락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평생 주지 않고 받기만 하며 감사 없이 요구해온 삶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경고였다. 그녀의 절박함이 진정한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채 남이 만들어준 안락함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냉혹한 현실, 그리고 이제 차가운 바닥에서 밤새 기침하며 누워있는 그녀에게 남 탓을 할 대상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전 시누이는 어머니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도움을 청했던 친척들조차 그녀의 끊임없는 불평과 요구에 금세 지쳐 결국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정부 복지 신청을 하도록 몰아세웠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자신을 버렸다며 쓴소리와 비난이 가득한 메시지를 띄엄띄엄 보내왔고, 자녀들이 오랜 세월 감내한 경제적 희생과 정서적 고통은 없었던 일처럼 여기며 이제 자신은 이기적인 사람들 틈에서 묵묵히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수십 년간 가족의 희생으로 누려온 안락함을 잃고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불효한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라는 이야기에 매달리는 그녀의 태도는 참으로 부당했다. 그녀는 자식과 손자에게 충성심이란 자신의 꿈과 행복을 희생하며 자신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왔으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자 자신이 남에게 강요해온 고통을 견디는 데는 전혀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전 시누이는 이제는 어깨 위의 경제적 짐에서 벗어나 학업과 과외활동에 전념하는 아들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 어머니가 떠난 뒤 집 전체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원을 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스스로 돕지 않으려는 사람을 돕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전 시어머니의 몰락이 전적으로 그녀 자신의 탐욕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순간 내가 다시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잔인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준 필수적인 경계였음을 확신했다. 한 사람의 특권의식이 방치될 경우 얼마나 쉽게 여러 세대를 망칠 수 있는지 깨닫고 나는 다시는 내 관대함이 약점으로 오해받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완벽한 복수란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다. 나는 수년간 나를 올가매던 의무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그녀의 다른 피해자들 또한 나를 따라 자유를 선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결과 그녀에게 남은 것은 평생 남에게서 빼앗기만 하고 베풀지 않았던 삶의 대가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족이란 혈연이나 전통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감사로 정의된다는,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유대도 결국 착취의 무게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냉혹하게 일깨워 주었다. 나는 이제 남이 내 친절을 이용할 때 그 곁을 떠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임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 타인이 내 시간과 돈,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들 뿐 결코 보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 가르칠 뿐이다. 가족이라는 유대가 끝없는 희생을 요구한다고 믿으며 수년을 보냈던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자신이 남몰래 누군가의 희생으로 편안함을 누렸다는 사실조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한 가정을 한 여성에 통제되지 않은 권리의식 아래 가둬두었던 독성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안다. 지금도 내 전 시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와 손자에게 경제적 학대를 가족의 의무라 가르쳐놓고 정작 자신의 삶이 힘들어졌을 때는 모두를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충격을 금치 못한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던 이들을 멀어지게 만든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남을 탓했다. 씁쓸한 진실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남에게서 빼앗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은 것 위에 세워졌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 전 시누이와 그녀의 아들이 어머니의 요구에서 벗어나 점차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독성인간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단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착취당할 두려움 없이 치유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게 돕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경계를 세움으로써 얻는 자유는 즉각적이거나 쉽지 않지만 잃어버린 가능성을 되찾고 한때 아무런 선택권도 없다고 믿었던 이들에게 존엄성을 회복시켜주기에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결국 나는 가족이란 사랑, 감사, 상호 존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조차도 이기심과 배신의 무게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다.